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인공지능 컴퓨팅 센터를 2조 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인공지능 분야에 65조 원을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사전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후보를 근소하게나마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공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란 판세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신음해온 자영업자들의 삶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거대 배달 앱들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애꿎은 이중 가격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 바둑의 이세돌 구단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와 대결했던 그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차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범사 한 대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AI가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미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미래 30년을 여러분과 함께 설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국가 AI위원회 인적 구성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 역량, 인프라가 참 대단하죠. 예, 그렇죠. 근데 저기 이제 우선 그 AI 위원장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지금 태제 대학교 염재호 전 고려대학 총장이었죠. 이 양반이 이제 부위원장을 맡아 있는데 민간위원이 30명. 거기다가 정부위원이 10명, 거기다 이제 과기수석하고 안보 3차장이 이제 포함되는데, 2030년, 출범하는 그 국가 AI 컴퓨팅 연산센터, 그때 되면, 지금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되면 GPU, 그래픽 처리 장치요? 처리 장치죠. 이게 현재 15, 우리, 그러니까 관공, 민 다 합한 그 처리 장치의 15. 현재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것의 15배. 그러니까 예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세계 최다 수요를 가진 그 AI 칩셋, 엔비디아의 H100이죠. 그 3만 배에 해당한답니다. 그거 3만 개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게 될 거라는 그게 목표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데. 여하튼 의욕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인데 앞으로 기대해봐야 되겠죠. 네. 자, 윤 대통령이 밝힌 투자 규모는 정부보다 민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무려 65조 원 규모라고요. 예, 그 2027년까지 이 민간 부문에서 65조 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대규모 기금을 조성해 정책금융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까지 AI 도입률을 산업 분야의 70% 그리고 공공부문은 무려 95% 가까이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도 밝혔고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AI로 AI로 하겠다라는 말은 국가 시스템의 자동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핵심이 되는 이러한 AI화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국가 AI 연산센터 여기에는 한 2조 원이 규모가 들어갈 텐데 이것은 민관
합작 투자 형태로 조성을 하는데 이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게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그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소 가까운 곳. 그러니까 뭔가 뭐 예. 발전 설비가 있는 가까운 곳의 예. 비수도권. 예, 그렇게 해야 이 막대한 전력 그 끌어오는 이러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네, 할 후보지는 뭐 수도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정입니다. 일단. 예, 비수도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후보지들이 곧 나올 텐데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월에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올해 안에는 AI 기본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물론 국회가 동의해야겠죠. 그래야죠. 그러니까 야당이 이런 이제 국가적인 이런 아주 의욕에 넘치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걸 이루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야당도 이것은 현 정부의 성공은 우리한테 뭐 손해라든지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서 국가 그야말로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AI가 발전하면 뭐가 또 문제가 됩니까? 딥페이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이제 가상의 그 세계가 현실화해서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여러 이제 사회적 그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이제 방지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 AI 안전연구소 이걸 통해서 딥페이크의 그런 위험성도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그런 왜냐하면 AI만 발전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 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 AI 이 경쟁력을 따지면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입니다. 6위라고 발표됐어요. 미국, 중국, 뭐 그다음 싱가포르 이 정도는 이제 앞서가고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 또 우리, 캐나다, 이스라엘 뭐 이 정도는 이제 또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일본은 제쳤다는 얘기예요. 예, 그는 일본은 그 다음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충분히 미국, 중국 다음 자리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총력전을 기울여야죠. 그러면 3강이 될 수 있다. 상강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이제 2027년이라는 것은 대통령 임기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임기 끝난 이후까지 지금 와서 결정하고 지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의 임기 동안에 총력전을 기울여서 이것을 하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표현한 거죠. 그렇군요. 예. 출범식과 1차 회의가 열린 서울 종로의 이 포시즌스 호텔, 사계절이라는 뜻이죠.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겐 매우 뜻이 깊은 장소죠? 그렇습니다. 이 종로의 그 광화문 근처에 우리 포시즌스 호텔 있잖아요. 여기서 바로 이제 8년 전 2016년 3월에 열렸던 그 인간 대 AI의 바둑 대결. 우리가 기억도 선연한 알파고. 알파고.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바로 이세돌 구단의 그 대결. 우리가 아주 기억이 선연한데 그 기억을 바로 윤 대통령도 이제 상기시키면서 한 판 이겼어요. 예, 한 판. 그때 5판 중에서 유일하게 한 판 인간이 AI를 이긴 전무후무한 이런 기록이 됐고요. 그 뒤에 아무도 못 이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어쨌든 AI가 이제 문명의 중심으로 선뜻 들어서는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는 걸 어떤 세계에 딱 아주 각인시켰던 그 장면이고 바로 윤 대통령도 그걸 기억 상기시키면서 AI가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해왔고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정된 장소가 바로 포시즌스 호텔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AI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비자를 좀 만든다죠? 이제 이 톱티어라는 비자 그러니까 인류 인재를 탑티어. 예, 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톱티어라는 그런 이제 비자를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 안 그래도 지금 고급 인력은 굉장히 부족한 편이거든요. 거기다 만약에 우리가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세계 3위 수준에 올리겠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의욕적인 그 계획을 뒤에서 받침하는 게 인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탑티어 이 비자도 만들고 그 비자가 이것뿐 아니고 또 뭐냐면 그 경상북도에서 지금 이제 시도했던 건데 이 광역형 그 비자, 그 광역 그 범위 내에서 그 인재를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광역형 비자라든지 또 청년
예, 청년 드림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6.25 참전국 청년들이라면서요. 하고 또 우리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또 밀접하게 협력하는 국가들 네. 여기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비자를 줘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여기서 활동하고 여기서 취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주겠다. 이건 의욕적으로 뭐냐면 지금 인구도 좀 지금 줄어가는 추세니까 여기도 또 부흥하면서 특히 이제 인재를 확보하는데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제 다각적으로 외국인을 유입할 수 있는 영입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이 고급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보셨지만은 동반 가족, 특히 배우자가 우리말 능력이 입증되면 다른 분야에도 취업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정착하게 만든다는 거니까 고급 인재 확보뿐만 아니라 인구 정책, 물론 뭐 숫자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티어 비자를 갖고 오면 이제 그 본인뿐 아니라 그 부인이 뭐 가족이 또 그러니까 취업할 수 있는 네. 그것도 알선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주의 여건을 만들겠다 이런 이제 의욕적인 그런 비자 정책 변화 이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됐습니다. 본투표는 40일 남짓 남았지만 일부 주들의 사전투표는 시작됐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판세가 궁금한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CNN이 지난 그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1%포인트 차로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거의 딱 붙어 있네요. 박빙이라고 봐야죠. 48대 47인데요. 그리고 로이터 입소스에서 실시한 비슷한 시기입니다. 21일에서 23일 조사는 47대 40%로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지긴 합니다만 네, 로이터는 꽤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경합이라고 봐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박빙인 조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무당파의 경우 그러니까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아직 네. 나는 특정 정당 지지가 없다. 아마 후보의 경우 굳이 따지자면 무당파인데 해리스가 더 좋다라고 하는 지지 후보의 비율은 45%고 트럼프가 41%로 약간 해리스가 우세합니다. 이중에 여성들만 무당파 중에서 여성들만 따로 뽑아보면 해리스 지지율이 조금 더 높아져서 과반수네요. 예, 51%에 이릅니다. 그리고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따져보면은 트럼프 자체가 좋아서 트럼프를 지지한다가 72%. 상당히 결속이 예, 강해요. 그러니까 로얄티가 흔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고 해리스가 좋아서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로 조금 뒤처진다면 여기서 주의할 게 이 해리스가 후보가 된 7월의 초입에서는 나는 트럼프가 싫어서 해리스를 지지한다가 한 50% 됐었거든요. 해리스 자체가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게 해리스 자체가 좋아서가 50%에서 이제 60%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호감도가 올라갔다. 예, 이것을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 누가 싫어서 누구를 찍는다는 거는 충성도가 약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난 그 사람이 좋아. 그러면 투표장에 더 나올 확률은 커집니다. 자, 미국은 다인종 국가, 화채그릇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별, 특히 인종별 지지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까 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이 무당파에서 보면 여성은 해리스 편이고 남성은 또 이 트럼프 편이고 그래서 이를테면 무당파 여성은 36%만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 그다음에 그러나 남성은 47%. 네. 이렇게 그다음에 백인 보면 백인은 또 어떠냐? 백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부 또 트럼프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남자의 경우는 58%, 여성의 경우는 50% 이 정도 되는데 흑인이나 뭐 라틴계 또 유색인종 이쪽에는 제일 압도적으로 또 해리스죠. 성별, 나이 관계없이 다 해리스래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에서 29세까지 이거 유권자 우리가 뭐 MZ 세대라고 합니까? MZ보다 어린. 어린 세대, 예. 18세 이렇게 가면. 근데 이런 세대에서 보면 해리스가 55%입니다. 그야말로 이 트럼프는 38%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도 말하자면 압도적이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가서
해리스를 직접 찍어주느냐 여기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지지하는데 그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것도 있고 이제 또 하나 이번에 저 확인되는 거지만은 미국에도 진영별로 이 표가 고착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저 무당파 말고는 이동이 잘 없습니다. 이동 거의 안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 이슈가 뭘까요? 바로 경제입니다. 미국 유권자들의 관심사 순위도 나왔죠? 예, 역시 그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41%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수호 이게 한 21%, 그리고는 이제 이민 낙태 뭐 이런 순입니다. 근데 이 경제 중에서도 그럼 뭐가 가장 중요한 이슈냐라고 물었을 때 55%가 바로 물가 문제. 인플레. 예, 인플레이션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제 정책 부문에서의 지지도가 또 주목되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바이든에 대해서 한 12%포인트 차로 경제 정책 부문에서는 상당히 우위를 차지했는데 그랬죠.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아닌 해리스와 트럼프를 해보면 6%포인트 차로 상당히 따라붙은. 그러니까 트럼프의 경제 우위가 좀 깎였네요. 네, 그 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이 이유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구체적으로 후보가 되어서 좌파니 뭐 공산주의하니 하는 트럼프의 공세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중산층 1억 어떤 육성 정책,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많은 또 어떤 감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열려 있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 유권자들에게 좀 기대를 얻으면서 경제 부문에서도 좀 따라붙고 있다 이런 추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치 폭력은 누가 당선되면 더 악화될까 하고 물었더니 예. 트럼프가 57%. 예. 아마도 이제 이거는 트럼프의 경우는 그 4년 전 대선에 불복하면서 16 사태. 예, 16 사태로 의사당의 폭력 난입 사태를 선동했다라는 그런 불명예에다가 또 많은 아직까지도 혐오 발언, 어떤 극단적 발언 이런 이미지가 아직도 좀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을 줄기차게 강조해온 후보입니다.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 유세에서 아주 놀랄 발언,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에서 펜실베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그 다음에 독일에서 조지아로 공장 제조업체 다 뺏어오겠다. 그러니까 저 발언이 아주 놀라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냐면 재선에 내가 성공해서 백악관 가면 전문 제조업 대사 임명하고 중국에서는 펜실베니아로, 한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는 조지아로 공장들 빼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엑소더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이제 먼저 한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엑소더스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는 뭐 빈곤화 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미국 최우선주의고 이렇게 고립 그러면 완전한 그냥 고립도 아니고 강경 고립주의로 돌아가겠다는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지도 국가로서 뭐 그 정도 욕심을 낼 만은 한데 그러나 다른 나라를 빈곤화를 초래해가면서 우리가 우리 국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되면 이건 제국화가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작년에 세계 최대의 그러니까 미국 투자국이에요. 투자국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 안 한답니다. 뭐 우리가 그랬다고 이야기해봐야 그것도 아랑곳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물론 선거 유세 때 하는 그 공약하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추진할 때 그 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본적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뭐 중국은 물론 우리하고도 지속적으로 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 경제적인 면에서 그 점에서는 우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협상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그런 시절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래서 좀 상당히 미국 대선 결과가 걱정스럽죠. 예. 네. 트럼프 후보의 경제 공약 가운데 또 눈여겨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관세의 강화입니다. 자, 이 관세 강화 우리에게는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는 막 50%에서 200% 가까운 어떤 관세를 물려서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아까 그 공장들을 뺏어오겠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미 간에 특히 이제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를 많이 본다 그래서 트럼프가 불만을 많이 피력해 왔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재임 기간에 한 차례 그 한미 FTA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완화가 됐겠거니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인데 여전히 트럼프의 경우는 그걸로 절대 만족하지 못한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라이트 하이저 전 미 무역대표부 대표 같은 경우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에 상당히 중책 기용이 예상되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작년에 써놓은 공짜 무역은 없다는 저서에서도 이런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히 우리가 작년에 보면 상당히 트럼프로서는 눈에 띌 만한 여전히 한국의 그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무임승차권 프리패스? 프리패스를 주지 않을 것이다. 동맹국에도 불구하고 돈 내고 타라는 거예요. 예, 이런 전망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여러분 아시는 승자 독식, 위너 테이크스 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메인주와 네브래스카 주인데요. 이곳에서는 표를 득표율에 따라 나눠 먹습니다. 이거를 승자 독식으로 하려던 트럼프의 시도 무산이 됐어요. 예, 그 법을 바꾸어서 거기서 이제 다른 주같이 승자 독식을 하도 왜냐하면 메인주라든지 네브라스카 주는 그 이제 상원의원 2명이지 않습니까? 각 주마다 2명이니까 그건 뭐 저기 만약 이제 득표수들 하되 나머지 그 메인에는 2석이 남잖아요. 그 4석 중에 그다음에 네브라스카 주는 이번에 이제 한 석 더 포함돼 가지고 5명이 됩니다. 여기서는 3명. 이것은 그 각 하원 의원 선거 규별 득표에 따라서 나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든 2명이든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지가 생기죠. 예, 그래서 메인주가 지난번 그 바이든 선거 때는 메인주에서는 트럼프가 한 석 얻어왔고 이쪽에 네브라스카 주에서는 바이든이 한 석 얻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이제 트럼프가 이걸 이제 법을 바꿔가지고 다 가져가려고 다 그랬는데. 가져가려고. 왜냐하면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지금 아주 그야말로 박빙 아닙니까? 한 석이 아쉬워요. 아쉽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의회에서 법을 안 바꾸겠다 해서 지금 실패했죠. 네. 어쨌든 저 정도로 치열합니다. 한 석 차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해리스 후보에게도 악재가 있습니다.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였던 페이스북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이번 대선에선 난 중립이야 이렇게 했다면서요. 예, 그 저커버그는 아시다시피 그 민주당을 지금까지 지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많이 그쪽으로 해왔는데 올해 미국 대선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언론들의 분석에 따르면 저커버그가 트럼프가 지난 7월에 펜실베니아 유세장에서 총기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위로하는 전화를 한 적이 있고 또 그 이후에 그 페북에서 트럼프의 이미지가 가짜로 조작된 걸로 오인을 해서 삭제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는 등 최근에 2차례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트럼프와의 관계도 회복된 데다가 지금 사실은 그 미국의 그 IT 빅테크들이 전통적으로는 민주당 지지가 많았습니다만 자꾸 민주당 쪽에서 어떤 규제, 어떤 IT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하고 특히나 예를 들어 정치적 올바름 운동, 이른바 PC 운동, Political correctness요. 예, 코렉트니스로 자꾸 어떤 이런 빅테크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자꾸 들어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고조돼 있거든요. 그런 기류 때문에라도 지금 어떤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에서는 그 올인했지만 지금 CEO들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돈 가진 사람들 박빙에서는 눈치 봅니다. 자, 이런 초박빙 접전 속에 해리스 후보의 애리조나주 선거 사무실에 총질이 가해졌어요. 당국이 수사하고 있죠? 예, 그 23일 그 템피에 있는 이 해리스 부통령 선거 사무실에 그 사진에 나왔지만은 이 총격을 받은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한 발 보이는데 여러 발 쐈어요. 여러 발 쐈다고 그래요. 여러 발 쐈는데 물론 이제 다친 사람은 없었고 그때는 사무실 비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전번에 트럼프가 당한 일이 트럼프는 2번 당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또 해리스가 지금 저 27일 현재 시간으로 27일이죠.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기를 방문할 예정인데 여기에다가 대놓고 총질을 했다 이래서 하는데 이제 다만 그것이 해리스를 겨냥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무슨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저 수사 결과 밝혀지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것도 작은 테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선거철에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죠. 예. 네. 앞서 트럼프 후보가 골프 칠 때 총질이 있었고요. 물론 뭐 트럼프에게 날아온 건 아닙니다. 목격자의 신고로 체포가 된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는 북한 핵 등 적대국의 위협에 대해 내가 전화를 걸어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이게 이제 지난 13일 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 소유의 골프장에서 기자들이 자, 북한 핵과 같은 어떤 적대국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나온 답변인데 난 전화를 걸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뭐 아마 경우에 따라서 몇 번 만나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어떤 자신이 해결의 적임자임을 이제 자임을 했는데 이 사실은 이 계기가 된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 장소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라늄 농축 시설에 직접 대규모로 빽빽히 들어선 있었죠. 농축 시설을 보란 듯이 세계에 과시하면서 연휴 때 예, 어떤 핵 개발 의지를 꺾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 그 장면과 관계가 있는데 이 트럼프는 이러한 그 김정은이나 또 헝가리 총리, 중국, 러시아 전부 이른바 권위주의 혹은 독재 국가의 어떤 그 리더십들인데 이런 정상들하고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선되면 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 언론들의 평가는 이런 정상 외교로 어떤 외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각에서는 현재 민주당 정부가 어떤 북한 핵에 대해서 그냥 전략적 인내, 그냥 냅둬. 그리고 해서 제풀에 지치게 하면서 제재를 유지하는 이러한 고립주의 전략을 가는 데 대해서 트럼프는 직접적으로 얼르고 뺨치고 대화를 해서 뭔가를 바꾸겠다 이런 것에 기대를 거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칫 그러한 대화가 어떤 북한의 핵 동결을 용인하면서 현재의 북한을 핵 개발을 인정하면서 겉으로만 어떤 다가오는 평화 협상이라면은 우리한테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우리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요. 미국 대사 발언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현동 주미 대사가 특파원들과 만나서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대선 전에 할까 후에 할까? 자, 이주필님 생각 어떠세요? 김정은이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그 김정은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요즘 보니까 아마 후에 할 거다 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당선자 맞춤형 도발 이게 자기들한테도 효과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선거 전에보다 누가 당선이 결정되고 나면 그 사람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해서 그렇게 핵 그러니까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김정은이도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그 사람 맞춤형의 핵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북한 7차 핵실험을 이제 우리 주필님께서는 굳이 뭐 전에 해가지고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불리하게 안 하고 맞춤형으로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이진곤 주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필님.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지요. 여러분이 그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갑자기 오른 배달 음식값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배달료에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 만만치 않아요. 자기들이 광고 상품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이렇게 효율을 전략적으로 낮춰버렸잖아요. 공생협의체 출범이 배달시장 구성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서로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이번 주제는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배달 플랫폼들이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요새. 무료 배달 서비스라는 걸 내놨어요. 자, 공짜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무료가 아니죠, 지금? 무료가 아닙니다. 매월 이제 회비를 내는 이제 구독의 형태인데 배달의 민족, 또 쿠팡 이츠, 또 요기요, 올 봄부터 이제 회원제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제 뭐 혜택을 준다 이런 형식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회원에 가입을 해야만 이제 무료 배달이라고 했는데 무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의 경우에는 매달 3,990원씩을 내야 되고요. 쿠팡 이츠는 7,890원을 내야 이제 배달비가 무료인데 이것도 이제 속 사정은 완전한 무료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홍보를 할 때는 월간 배달비 무료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요. 그러니까 무료 아닌 무료예요. 그렇습니다. 네, 잘 봐야 됩니다. 요즘 배달비가 보통 2,000원씩은 하죠. 물론 더 드는 곳도 있습니다. 4,000원 내고 한 달간 무료면 자주 배달시켜 먹는 소비자들에게는 이익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두 번만 배달하면 이제 본전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개 수수료를 이중으로 인상하는 것 아니냐. 음식 가격이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달 앱 구독 서비스를 홍보하면서 점주들의 중개 수수료는 좀 인상이 됐다. 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점주들은 배달 음식 가격을 또 높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인들은 또 손해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두 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 가격제로 맞불이 붙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점주들은 10%가량 배달 음식의 판매가를 인상하면서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비자는 부담이 더 증가되니까 이런 이 무료 배달이라는 홍보 자체가 무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음식값에 녹일 수밖에 없으니까 비싸지는 거고 그거는 소비자들이 다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공짜 점심이 없습니다. 네. 이 이중 가격제로 인해 소비자들 부담 실제로 얼마나 커지는 건가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많이 아마 시켜 먹은 분들이 많을 텐데 맥도날드 빅맥 세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매장에서 이걸 시켜 먹으면 7,200원입니다. 아하. 예, 근데 이걸 배달을 시키면 8,500원. 1,300원 더 내야 돼요? 1,300원 한 18%를 더 내죠. 버거킹 와퍼 세트도 마찬가지로 매장에서는 9,100원. 이걸 배달로 시키면 1,500원. 1,400원. 역시 한 15% 차이가 더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러한 이중가격제들을 이렇게 많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은 패스트푸드라든지 우리가 저가 커피, 그다음에 또 치킨 프랜차이즈들에서 이렇게 이제 이중가격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메뉴를 많이 시킬수록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종래에는 어떤 한 건당의 배달비가 3,000원 내지는 4,000원으로 뭐 정액으로 이렇게 내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3,000원, 4,000원을 내면 다 됐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댓 가지 메뉴를 시켰다고 쳐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각각의 메뉴별로 아까 얘기한 배달 가격을 현지 매장보다 높게 붙여서 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액수를 모아보면 상당히 그 메뉴가 늘어날수록 부담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수 없어요. 도대체 뭐를 얼마나 떼길래 아우성인지 신음하시는지 짚어보죠. 방금 전에 우리 박성원 평론가께서는 빅맥으로 설명해주셨어요. 햄버거로 설명해주셨잖아요. 저는 감자탕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감자탕. 자, 감자탕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밤에 이제 야식으로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감자탕이 25,000원어치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소비자가 내는 돈은 25,000원. 25,000원 결제해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개 수수료가 2,450원. 그리고 배달비 업주가 부담하는 겁니다. 2,900원. 저것만 해도 벌써 5,000원이 훌쩍 넘네요. 그러니까요. 결제 정산 이용료가 750원, 부가가치세가 610원에서 배달에 들어가서 이 점주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6,710원이니까 정작 25,000원짜리 감자탕을 팔아도 받는 돈은 18,290원밖에 안 됩니다. 저기서 전기세, 임대료 다 인건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없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배달 플랫폼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한 건당 수수료는 이제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출액의 무려 9.8%라는 거의 10%예요? 그렇습니다. 수수료, 배달비, 정산 이용료, 부가가치세 포함하면 음식값의 무려 26%, 4분의 1. 거의 30% 가까이 차지하는데 배달 거래 플랫폼 독과점 구조 때문에 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고 이거 이용 안 할 거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배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다 배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달 관련 여러 비용으로 나가서 남는 게 없다는 분들, 뭐 어떤 신문 보니까 하나 팔아서 몇백 원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들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달 플랫폼들도 할 말이 좀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쿠팡 이츠 같은 경우는 지난 24일 날 입장문을 냈어요. 뭐냐면 현 수수료 체계가 우리가 점주들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쿠팡 와우 멤버십을 가입하게 되면 그 무료 배달비는 모두 우리가 배달앱인 쿠팡 이츠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또 다른 배달앱 관계자의 경우는 배달비는 평균적으로 점주와 플랫폼 측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도 하면서 전 세계 배달앱의 그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 우리 한국에서의 그 10%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점주들의 얘기는 또 상당히 다릅니다. 뭐냐면 점주들은 자, 한국의 경우는 전체 매출 가운데 지금 배달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이렇게 이 비중이 얼마 안 되는 해외와 수수료를 평면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반론하고 있습니다. 네,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 이중 가격제 논란이 이렇게 커지자 배달 플랫폼들끼리도 서로 내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쿠팡 이츠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무료 배달비 전가 없다. 어디 더 넘긴 거 없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도 하지 않았는데 특정 배달업체가 그러는 거 같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특정 배달업체가 있죠 또.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겨냥한 것으로 이제 또 인식이 되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이죠. 그래서 왜곡 자료 유감이다. 이거 말이 되느냐. 지속될 경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업체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견디다 못한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이 자영업자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죠? 예, 그 김해시 소상공인연합이 대표적인데요. 경남. 예. 어제 이제 뭐냐면 배달의 민족 탈퇴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네. 예, 여기서 뭐냐면 배민은 이제 초기에와 같은 혁신 기업도 아니고 이거는 독일 기업. 우리가 그 잘 알다시피 딜리버리 히어로라 해서 DH가 이제 인수했잖아요. 그렇죠. 그 DH가 갖고 있는 자회사일 뿐이다. 이렇게 국정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 아니야? 예, 이 DH가 독일에서는 만성 적자를 내면서 이거를 한국에서의 국내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소상공인 연합회는 그 우리가 민간 배달앱에서 탈퇴 독립해가지고 공공 배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먹개비라는 게 있는데 있죠. 예, 이런 먹개비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 그런 운동에 돌입하겠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동참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남 김해시의 경우처럼 공공 배달업을 활성화하면 될 텐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음식이 빨리 안 오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느린 배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지자체가 혈세를 이제 수십억 또는 수억 투입을 해서 배달앱을 개발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이 배달 플랫폼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공 배달앱이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느린 이 배달 속도가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점유율이 떨어져서 한 1% 수준 또 그 이하로 머무르는데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배민 또 쿠팡 이츠 이런 거대 또 배달 플랫폼의 전속 배달부, 전속으로 매달리는 배달부들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공 배달앱은 인력까지도 부족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더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공공 배달앱이 저 모양이니까 정부도 지자체도 이거 손을 좀 써야 됩니다. 요새 배달 안 하는 분들이 없고요. 소비자도 점주들도 이익이 아니라면 심각하죠. 오늘의 마지막 주제에 가겠습니다. 미국에나 있는 줄 알았던 자율주행이 우리 곁에도 성큼 다가섰습니다. 그것도 서울의 강남 한복판에서 공짜로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율주행차가 아닌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24년 9월 26일 서울시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행 시작. 신기하다. 어떻게 타나요? 평일 밤 11시부터 이길 5시까지 서비스 구간 내에서 카카오티 앱을 사용하여 자율차 호출해서 타면 돼. 위험하지는 않나요? 이미 운행 중인 심야 자율주행 버스는
9개월 동안 무사고로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승객 요구에 따라 수동운전도 가능하니 전혀 위험하지가 않아.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처음으로 서비스를 선보이는 만큼 이용요금은 무료야. 25년의 유상 운송 예정이라고 하니 그 전에 무료로 꼭 타러 가보자. 네, 여러 기자들이 저 시범 운행을 한번 타보고 나서 후기를 올렸습니다. 어떻다던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합격점입니다. 26일 서울 시내에서 이제 자율차 운행이 일정 구간 내에서 시작이 되는데 감속 또 차선 변경, 거리 유지 안정적입니다. 서울의 이제 자율차는 50km로 이제 제한 운영이 되는데 이 도로에서 운영이 되는데 시속 40에서 한 48km 되니까 너무 느리지도 않고 또 과속하지도 않고 좋은데요. 서울 자율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깜빡이 차선 변경할 때 깜빡이 이런 것도 있지 않고 켜지기도 하고 상당히 또 성차감 자체도 편안한데 또 탑승은 안정적인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운전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안전 운전자가 탑승은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히 사람이 없는 건 아닙니다. 2년 전 시범 운행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때 영상 한번 볼까요? 사람이 탔는데 핸들을 안 잡고 페달도 안 밟아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수동 운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죠? 예, 이 서울 자율주행차는 그 라이다 센서 8개하고 이제 카메라 10개가 지형을 파악하는 3단계 자율주행 성능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자동으로 보통은 아까 운행이 되다가 도로 공사 같은 게 덜컥 나타나면 맨홀도 있고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데이터하고 일치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수동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 이면의 좁은 도로, 이제 아까 같은 공사구역, 또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데서는 수동으로 운전을 전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두인 미국과 중국과 겨뤄야 될 텐데 자율주행의 세계적 선두주자 미국과 중국도 넘지 못한 난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데이터 축적이 더 될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이 무인 택시 웨이모가 교통 체증에는 취약합니다. 그걸 빠져나가지는 못한다는 이게 거죠. 꽉 막히면 그렇습니다. 답답함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도 우한 무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양보만 한다고 해서 이게 로봇 택시인데 바보 로봇다. 양보 이렇게 못 가고 있으니까. 좀 느려 터졌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양보만 하고. 이게 이제 딥러닝 돼서 데이터가 축적되면은 규칙을 준수하면서도 타 교통수단과 이제 조율이 되는 기능이 이제 발휘돼야 되는데 자율주행 선도인 미국과 중국도 이 답답함을 해결 못 하거든요. 우리도요. 서울 주행 자율주행차가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면 이 부분까지도 개선되면 우리가 선두로 나갈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답답하겠죠. 그렇죠. 그 답답함을 안전이라 생각하고 견뎌주는 맞습니다. 인내심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요. 세계 최고의 무인차 기업 어디 생각나세요? 테슬라죠. 10월에 로봇 택시를 공개하죠. 예, 이 테슬라의 경우는 뭐 알다시피 자율주행의 선두주자인데 이 10월에 로봇 택시의 그 기능은 뭐냐면은 이 종전보다 무려 그 자율주행 거리를 6배로 확장시킨 FSD V13 버전을 장착하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기존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폭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그 재밌는 게 스마트 소환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그건 뭐죠? 이게 뭐냐면 주차장에 있는 차가 이 부르면 스스로 짧은 거리를 자기가 알아서 스르륵 움직여서 운전자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아무개야 와라. 그러면 예. 이게 그게 내 앞으로 오나요? 예, 우리가 그 영화에서 뭐 키트 뭐 어디로 와 그렇죠. 뭐 하면 예. 뭐 딱 와서 대령하듯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뭐 이렇게 멀리서 좀 눌러서 문이 자동 열리게 하고 히터 덮이고 뭐 이런 정도가 현재까지 이제 기능이라면 앞으로는 알아서 주차장에서 쭉쭉 빠져서 내 앞으로 다가오는 이런 시대가 곧 테슬라에 의해서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AI 3강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입니다. 답답함을 극복하고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 지금은 동메달이 아니지만 우리가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로 갈 수 있습니다. 배종찬 소장, 박성원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0월 초까지도 더울 것이란 예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석으로는 이제 가을의 소슬함이 느껴지고 있죠. 건강 조심하시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과 휴일 보내십시오. 9월의 마지막 날 30일 오후 1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